나무위키에 안 나오는 거와 공략해드립니다. 김필상입니다. 필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이름난 기자 존 캐리루는 2015년 2월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의 의혹에 대해 수사해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애덤 클래퍼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테라노스의 비밀스러운 기술에 대해서 예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 홈즈와 테라노스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에 앨런 빔이라는 테라노스의 퇴사자가 자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조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앨런 빔과 연락하게 되었고 캐리루에게 앨런 빔을 소개시켜준 것입니다. 앨런 빔은 2013년 4월 테라노스의 실험실 관리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는 써니라고 불리던 파키스탄계 남자에게 면접을 보았습니다. 앨런은 써니의 첫인상에서 묘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곧 엄청난 매력을 뿜뿜하는 홈즈를 만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미녀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으니 기분 좋았겠죠. 처음에는요. 앨런은 테라노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그동안 테라노스의 구라로 가득 찬 기술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과학자적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피로 몇백 가지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테라노스의 이상은 이룰 수 없는 허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허상이요? 그냥 구라였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구라요. 테라노스의 실험실에서는 그 작은 양의 피로 진단하기 위해 물로 희석하여 양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석된 피는 테스트의 정확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질병 테스트는 테라노스의 기기로 수행할 수조차 없어서 결국 지멘스사의 엄청나게 큰 기기로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홈즈의 위상에 위배되니까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식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희석한 피를 나눠서 일부는 지멘스사의 기기를 사용해서 검사했습니다. 테라노스의 기기가 아니고요. 심지어 회사의 모든 부서는 서로 간의 비밀이 너무 많아서 앨런은 다른 데이터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실험실 책임자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는 2014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써니는 회사 내부의 비밀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선서에 서명을 하고 회사를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앨런은 거절하고 바로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써니는 누구였을까요? 발완이라는 본명의 그는 회사의 이사진 중에 한 명이었는데 회사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면 20살 이상 차이 나는 홈즈의 애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가족 같은 기업이었던 것입니까? 회사 사장이랑 부사장이랑 애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천하제일 조소 기업도 아니고 실리콘밸리 유니콘 스타트업이 이게 뭔 꼬락선입니까? 캐리루에게 연락이 닿은 내부 고발자 중에는 타일러 슐츠와 에리카 청도 있었습니다. 타일러 슐츠는 조지 슐츠의 손자였는데 조지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명망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테라노스에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조지 슐츠는 그의 거대한 대저택에서 엘리자베스 홈즈를 초대해 파티를 할 정도로 홈즈를 예뻐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지만 홈즈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해주는 나이 많은 할배들, 특히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써니 갈라니는 물론이고 교수 채닝 로버트슨, 조지 슐츠가 있었고 이 밖에도 벤처 투자자 도널드 로커스, 정치인 제임스 매티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 헨리 키신저 등이 있었습니다. 투덜덜한 투자자 라인업입니다. 홈즈의 매력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할배를 꼬시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라노스의 모든 연구들은 동료평가를 제대로 받은 저널에 논문을 출간한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애덤 클래퍼와 존 캐리루는 이것이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동료평가란 무엇입니까? 동료평가란 과학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저에게 과학과 비과학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단 하나의 과정, 동료평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꼽을 것입니다. 물론 한낱 유튜버가 과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진지 빨고 앉아있다면 유심히 들어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요. 과학저널에 논문을 출판하려면 내용이 단지 그럴듯한 걸로만 끝나면 안됩니다. 모든 논문 내용이 가설 설정부터 실험 설계, 피험자 모집, 분석 절차,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동료평가라는 말에서 동료란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들은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출판되기 전에 논문을 보여주고 그들은 논문을 사정없이 물어뜯을 준비를 합니다. 틈이 발견되면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동료라는 작자는 논문의 내용을 지 마음대로 이리저리 고치고 졸업이 얼마 남지도 않은 불쌍한 대학원생에게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고 심지어 논문 출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니 동료인데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둘이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하고 말고는 이 동료 평가의 과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짓을 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과학계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을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동료평가입니다. 창조과학, 정신분석학, 백신 반대주의 모임, 지구평평론자들의 모임에 이런 동료학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동료평가는 과학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이 없다면 과학이 아닌
아님이 거의 확실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연대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없나요? 그들은 같은 편에서 서로를 위해 싸워주지 않나요? 그딴 거 댕댕이나 줘버립시오. 가끔씩 또는 매우 자주 정치투쟁가,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 종교활동가의 주장이 얼토당토 없이 틀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연대를 부르짖고 동료를 커버쳐주려고 하지 동료의 허점을 사정없이 까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동료평가를 사정없이 가차없이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과학의 엄밀성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동료평가 시스템이 없는 소사이어티들의 주장은 사실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테라노스는 무슨 정치운동이야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를 뽑아서 병을 검사하는 것은 분명히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 연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테라노스의 과학은 동료평가를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한 적도 없었습니다. 애덤 클래퍼는 테라노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때 바로 이 문제가 핵심에 있다고 생각했고, 존 캐리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애덤 클래퍼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애덤 클래퍼와 존 캐리그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학력에 관련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화공과 출신의 CEO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스탠퍼드가 어떤 대학입니까? 구글의 세리게임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바로 스탠퍼드 출신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가 스탠퍼드를 나와서 스탠퍼드는 스타트업의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코딩을 해왔던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또한 하버드 출신이지만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명문대 출신이지만 정규 커리큘럼의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대성한 천재 CEO. 무슨 영화 스토리 같네요. 그러나 캐리루는 의학 분야와 프로그래머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은 차고에서 컴퓨터 한 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2학년 중퇴자가 의학 분야의 기업을 차린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2학년 대학생 때 정신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나 처먹고 연애나 자빠져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 애새끼죠, 애새끼. 군대도 안 간 애새끼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실제로 그런 애새끼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홈즈는요? 의학 실험이 애새끼 장난입니까? 도대체 2학년이 할 만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기에 위화감을 느낀 테라노스의 정체, 일반인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영화 같은 스토리에 감춰진 더러운 진실은 동료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서 이 기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황우석 교수 사건이죠. 일반인에게 과학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황우석처럼 국위를 선양하거나 홈즈처럼 명문대를 때려친 천재의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자랑스러운 순간은 틀린 사실, 잘못된 점을 동료 평가를 통해 짚어내어 결국 과학의 엄밀성을 지켜낸 과학자 사회의 견고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 과학의 총체적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은 발전해왔고 과학이 과학다워졌습니다. 테라노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자의 동료 평가 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뭐든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존 캐리루의 배드블러드를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